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사람, 이런 단어를 딱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약간 깊은 산속 오두막에 은거하는 조용한 철학자 같은 모습이죠. 맞아요. 뭔가 미니멀리스트에 가깝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막 권력 투쟁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 그냥 낡은 책 몇 권이랑 차 한 잔 딱 두고 물질 세계에서 완전히 초연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뛰어난 지성이나 도덕적 깨달음을 막대한 자본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지혜와 세속적인 부를 반비례 관계로 묶어두려는 건 사실 인류의 꽤 오래된 낭만적인 환상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지혜롭고 영적인 통치자라면 뭐 번쩍이는 황금이나 사치품 혹은 타국을 위협하는 무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곤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지정학적 질서와 경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를 펼치는 순간 그 평화롭고 소박한 철학자의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네, 수천 대의 전차 바퀴 소리하고 눈을 멀게 할 듯한 그 거대한 황금 방패의 빛에 의해서 말이죠. 와, 표현이 벌써 압도적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텍스트는 바로 열왕기상 10장이라는 고대 기록입니다. 이곳에는 고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부, 그리고 치열한 국제 외교, 나아가 인간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정점이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을 단순히 옛날 어느 왕이 얼마나 부자였나 막 자랑하는 영수증 목록쯤으로 치부하며 곤란하거든요. 영수증 목록이 아니다. 네. 이 텍스트는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지혜라는 그 무형의 자산이 한 국가에 극도로 집중되었을 때 그게 어떻게 물리적인 자본과 군사력으로 치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치밀한 지정학적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지정학적 보고서. 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이 고대 국가의 성장 모델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의 글로벌 공급망이나 무기 중개 시스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풀어보죠. 그 권력과 부에 대한 압도적인 수치들을 다루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아주 흥미로운 만남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네네, 그 스바 여왕 이야기죠. 맞습니다. 기록의 시작은 남쪽 끝에서 올라온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녀가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아주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딱 읽으면서 와, 이게 단순한 이웃나라 통치자의 친선 방문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럼요, 친선방문 수준이 아니죠. 네, 약간 고대 세계의 최고의 급 인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살벌한 지적 압박 면접,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압박 면접,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스바라는 나라는 현재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추정되거든요.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요? 네, 예루살렘까지 사막을 가로질러 무려 2,000km가 넘는 극한의 여정입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단순히 퀴즈 게임이나 하자고 그 먼 길을 오지는 않거든요. 와, 2,000km면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국제사회에 파다하게 퍼진 그 신흥국가 통치자의 지적 넘격이 실제인지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꾸며진 외교적 프로파간다인지 직접 검증하러 온 겁니다. 아니, 게다가 그 면접관이 질문 한 번 하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입장료를 지불해요. 막 낙타부대 엄청난 양의 최고급 향품이랑 금, 그리고 보석을 가득 싣고 왔거든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네, 이건 단순한 선물을 넘어서 고급 정보와 지혜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선지불한 셈이잖아요. 텍스트를 보면 그녀가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쏟아내어 질문했고 솔로몬은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답을 해냅니다. 그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문답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외교적 남재, 통상 문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요? 네, 수바 여왕은 그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만남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솔로몬의 말에 감탄한 다음 순간에 등장합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그 부분을 읽고 시선이 확 멈췄거든요. 스바 여왕이 그 철학적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인 건 맞는데 정작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대화가 아니었죠. 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의 구조, 식탁에 오르는 엄청난 규모의 음식물들, 그리고 신하들이 앉아있는 좌석의 배치,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는 모습, 관복의 통일성, 심지어 수를 따르는 관원들의 동선,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의 구조를 봅니다. 네네. 그리고는 약간 종신이 현황하여, 이게 텍스트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문이 막히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소문으로 듣던 것은 절반도 안 된다고 아예 백기를 들어버리잖아요. 완전히 항복한 거죠. 이거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을 본 반응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궁극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뭔가요? 스바 여왕이 숨막혀 했던 것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지혜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현실 세계의 질서에 압도당한 겁니다. 아, 지혜가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 네, 머릿속에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 있어도 그것을 수천 수만 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라는 조직망에 오차없이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천 명분의 식자재가 정확한 시간에 조달되는 공급망, 신하들의 계급에 따른 아주 정교한 의전과 동선, 건축물의 기하학적 비율, 막 이런 것들이 모두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 거대한 기계를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고도로 조직된 행정력과 통제력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국가의 인프라라는 하드웨어로 어떻게 완벽하게 번역되는지 그 정수를 확인하고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와, 지식의 하드웨어화. 여왕이 이 완벽한 시스템에 감탄하면서 신이 공평과 정의를 위해 그를 세웠다며 극찬을 아끼잖아요. 그리고는 가져온 막대한 금 120달란트와 향품을 모조리 투자금처럼 내어놓고 돌아갑니다. 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셈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지적 검증 파트가 다 끝나고 나서 이 국가에 얼마나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장부가 쫙 펼쳐지는데 그 자본의 규모도 놀랍지만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도발적이거든요. 네, 경제의 규모 자체가 뭐랄까 당대 오리엔트 세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제가 기록에 적힌 수치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좀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1년 기본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666달란트요? 네, 금 666달란트요. 이게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22톤이 훌쩍 넘는 순금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를 순금으로 꽉 채운 양이 매년 국가의 기본 세금으로만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매년 트럭 한 대 분량의 순금이요. 게다가 이건 막 관세나 무역상들, 속국 왕들이 바치는 세금은 싹 다 제외한 순수 고정 수익이었어요. 거기다 스바 여왕이 주고 간 금 120달란트에 오빌이라는 곳에서 온 히람의 상선들이 희귀한 보석과 막대한 양의 최고급 백단목을 막 쓸어옵니다. 솔로몬은 이 백단목으로 성전의 난간도 만들고 수금, 비파 같은 악기들을 만들죠. 와, 이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데 국가가 이 자본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전시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지정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아니, 아무리 매년 22톤의 금이 쏟아져 들어와도 상식적으로 통치자라면 그 돈으로 도로나 항구를 짓거나 곡물 저장소를 늘리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인프라 확충에 쓰겠죠. 근데 솔로몬은 그 무거운 금을 쳐서 늘려가지고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방패 하나당 들어간 금이 600세겔, 약 6.8kg의 순금이에요. 작은 방패 300개도 만의 단위의 금을 부어 만듭니다. 순금 방패만 500개네요. 네, 이걸 심지어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레바논 나무 궁이라는 곳에 주르륵 걸어둡니다. 전장에 들고 나갈 수도 없는 순금 방패 500개라니 솔직히 이거 너무 노골적인 국부 낭비 아닌가요? 낭비처럼 보이죠. 지혜로운 왕이라더니 그냥 사치와 허영에 빠진 졸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현대의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고대 외교 무대에서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권력의 심리적 투사였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심리적 투사요? 네, 황금 방패는 적군의 칼을 막는 도구가 아니에요. 적국의 외교관들의 시각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심리적 무기였던 거죠. 심리전 무기라? 여러분이 솔로몬을 아련하러 온 타국의 사절단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진 거대한 궁전에 다들어서는 순간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500개의 순금 방패들이 일제히 햇빛을 탁 반사하면서 시야를 덮쳐옵니다. 와, 시각적인 폭력에 가깝겠네요. 눈을 제대로 뜰 자도 없을 테니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금이 얼마나 썩어 나면 가장 실용적이어야 할 방패마저 순금으로 만들어서 벽에다 막 인테리어 소품처럼 걸어두겠습니까? 아, 굳이 방패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잠재적 적국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장인 셈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자본력은 너희가 감히 군사적으로 도발할 수준의 단위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싸우기도 전에 길을 꺾어버리는군요. 네. 싸우기 전에 상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막대한 부를 활용한 가장 효과적인 국방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음 등장하는 그 유명한 상하보자에 대한 기록도 이게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당연하죠. 아주 치밀한 상징물입니다. 기록을 보면 보좌를 귀한 상아로 깎아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덧입힙니다. 6개의 층계가 있고 보좌 양옆 팔걸이에 사자 조각상이, 그리고 6개의 층계 좌우로 12마리의 사자 조각상이 딱 도열해 있어요. 총 14마리의 사자네요. 네, 총 14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황금과 상아의 왕좌인데 성경 기록마저도 아무 나라에도 이렇게 만든 것이 없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이 왕좌의 디자인도 철저히 계산된 거겠죠? 완벽하게 설계된 상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 상아와 사자였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필 상아와 사자였을까요? 첫째로 사자는 고대 근동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동시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입니다. 왕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12마리의 맹수 사이를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죠. 아, 계단으로 오를 때마다 양 옆에서 사자들이 노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가 바로 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서식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중동 지역이니까요. 상하를 얻으려면 아프리카 깊숙한 곳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무역로와 유통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하보자를 다 보여준다는 건 단순히 내가 이렇게 비싼 의자에 앉아있다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나의 무역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저 아프리카 대륙 저 깊은 곳의 자원까지 끌어올 만큼 압도적이다. 이런 물류와 유통망의 힘을 과시하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왕자를 딱 보면서 그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그 부를 가능하게 한 거대한 글로벌 물류망의 위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을 시각화해서 국가 안보를 지켰다. 이거 진짜 치밀하네요. 엄청난 전략가죠. 그런데 이 막대한 부가 궁전 안에만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대한 자본이 당시 국가 전체의 경제 체질을 완전히 기형적일 정도로 바꿔버립니다.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텍스트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왕의 식기들이 다 정금이었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은은 막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대요. 은하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니고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평지의 흔한 뽕나무처럼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경제가 맞이한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화폐 가치가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건 뭐 경제가 붕괴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단 끊임없는 무역 흑자로 인해 시장에 자본이 초과 공급되어서 은이라는 귀금속 자체가 희소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약간 극단적 시장 포화 상태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국부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기존의 가치 기준 자체가 무너져버린 일종의 행복한 역설이죠. 그리고 이 국부의 팽창을 주도한 핵심 동력이 바로 해상무역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이요? 네, 텍스트를 보면 솔로몬이 이웃나라 두로의 왕 히람과 연합해서 해상무역로를 확 뚫거든요.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엄청난 양의 금, 은, 상아를 막 실어오는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수입 품목이 2가지 추가됩니다. 기가 막힌 수입 품목이 뭔가요? 바로 잣나비, 즉 원숭이와 공작새입니다. 아, 잣나비랑 공작.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빵 터졌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아니, 고대 중동 땅에 열대 우림에나 서식하는 원숭이와 화려한 공작새들이 막 왕궁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고대 억만장자가 자신의 정원을 이국적인 동물원으로 꾸며둔 것 같습니다. 이국적인 동물원, 딱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굳이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원숭이와 공작새를 수입했을까요? 존이나 국방, 경제에 아무런 실용적인 실무가 없는 그런 살아있는 이국적 생명체를 오직 시각적 유희와 나는 이런 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그 거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송해 온 거거든요. 와, 그 먼 바다를 배로 짐승을 살려서 데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망 관리 능력의 극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정말이지 능력주의의 끝판왕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이렇게 은이 돌멩이 취급을 받을 정도로 방대한 자본을 어디서 지속적으로 벌어들였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세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막 스파 여왕처럼 지혜를 들으러 온 세계 각국의 군주들이 매년 정기구독료처럼 바치는 은금 그릇, 의복, 갑옷, 향품들만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부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 텍스트의 후반부를 딱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적극적인 글로벌 무역 제국의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 진짜 캐시카우가 폭로됩니다. 이 대목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냉혹한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대규모 군사력을 키웁니다.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탁 나오죠.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군수물자들의 출처예요. 자체 생선이 아니었죠. 네, 솔로몬의 상인들이 떼를 지어 남쪽 이집트에 가서 병거와 말들을 막 수입해 옵니다. 그것도 고정된 도매가로 말이죠.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거래 단가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래 장부가 아예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떼온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 북쪽에 위치한 헷 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다시 되파는 거대한 중개무역을 벌입니다. 고대 세계의 지정학과 군사학을 이해하면 이 대목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기록인지 알 수 있거든요. 무서운 기록이요? 고대의 전차, 즉 병거는 현대전으로 비유하자면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나 주력 전차에 해당하는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전략 무기였습니다. 이집트는 그 거대한 영토와 인력을 바탕으로 이 최첨단 무기들을 쑥쑥 생산해내는 거대한 군수 공장이었고요. 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전투기와 탱크를 도매가로 대량 매입했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사재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헷과 아람 왕들은 이집트랑 직접 거래를 안 하고 굳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비싸게 샀을까요? 직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리적 독점권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에서 아시아 대륙에 있는 헷과 아람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다리 역할의 영토, 즉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 육로로 가려면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나야 하는군요. 솔로몬은 이 지정학적 초크 포인트를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도로망을 꽉 통제하고 상인들을 국가 소속의 요원으로 딱 조직화해서 남쪽의 하이테크 무기들을 독점으로 삭스리한 뒤에 북쪽의 군벌들에게 엄청난 마진을 붙여 팔아 넘긴 것이죠. 와, 소름 돋네요. 세계 각국에서 지혜를 듣고자 막 모여든 외교 네트워크가 결국 이 거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최고의 정보망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정보 독점이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고대 세계 최고의 군수물자 유통업자, 무기 중개상으로 그냥 진화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의 은화가 막 돌멩이처럼 흔해졌던 진짜 이유는 어떤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치명적인 전략 무기 중개 무역이 가져다준 막대한 이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는 보이지 않는 가치인 지혜가 어떻게 행정 시스템이 되고 또 상하와 황금이라는 외교적 상징으로 탁 굳어지며 마침내는 거대한 국제 무기 거래망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치환되는지 그 전체 과정을 너무나 치밀한 논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죠. 스바 여왕이 그 사막을 건너와 제기했던 지적인 호기심에서 딱 출발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22톤의 금이 매년 쏟아져 들어오고 은화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극단적인 시장 포화 상태를 지나서 원숭이와 공작새가 뛰노는 상하 보좌의 궁전을 거쳤습니다. 네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판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군사 무역망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흥미진진한 탐구였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등장한 이 수많은 기록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뇌리에 깊게 꽂히셨나요? 그 압도적인 행정력의 시스템이었습니까? 아니면 500개의 순금방패가 뿜어내는 눈먼 공포였습니까? 사실 어느 곳이든 간에 인간의 압도적인 지능과 정보력이 권력의 정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좀 차가운 역사적 단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탁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의 첫 부분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완벽한 궁정과 지혜를 보고 막 크게 감탄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평과 정의죠. 누구나 꿈꾸는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운 표화의 통치자라는 극찬이었습니다. 네, 분명 기록의 시작은 막 그런 숭고하고 도덕적인 가치들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잖아요. 네네, 아름다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텍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따르면 그토록 정의롭고 지혜로웠던 왕은 이집트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치명적인 살상 무기들을 이웃 국가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현실이죠. 네, 그는 도덕적인 철학자를 완전히 넘어서서 의심할 여지 없는 고대 세계 최대 군사무기 중개상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지혜와 정의를 추구하던 막 고요하고 이상적인 왕국이 결과적으로는 주변국들에게 끊임없이 전쟁 무기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긁어모으는 군수 무역의 거대한 중심지가 되었다는 이 날카로운 모순. 지혜의 역설이네요. 네, 우리는 이 역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그렸던 막 세상과 단절되어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철학자의 이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지혜가 끝끝내 도달하는 종착지는 평화와 정의일까요? 아니면 권력과 자본, 그리고 무기의 치밀한 결합일까요?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